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란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거냐는 질문에 아니라며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은 지난 3일 동안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해 왔다며 지금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Talks continue. They are productive, as the president said on Monday, and they continue to be. We're not going to get into the nitty-gritty details that have been exchang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at this time. 이어 이번 주 후반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회담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면 협상 개최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이란의 협상에 응하고 종전안을 수용할 것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President Trump does not bluff, and he is prepared to unleash hell. Iran should not miscalculate again. Any violence beyond this point will be because the Iranian regime refused to understand they have already been defeated and refused to come to a deal. 레빗 대변인은 다만 언론에서 거론되는 15개 항목 일부는 사실이 아니며 이란 측 협상자는 민감한 외교적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것으로 재조정됐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기간 미국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며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조정된 일정까지는 종전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이란 전쟁 기간을 약 4에서 6주로 추정해왔다며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레빗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 방중 전에 이란 전쟁이 종착점에 이를 수 있다는 낙관적 어조를 내놨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속보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죠. 이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을 했고요.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시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란도 강대강 전략입니다.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며 미국은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28일에 휴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도 진행되고 있는 협상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양한 중재국을 통해 메시지를 받고 있고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협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원하지만 반드시 배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단기전 승리와 이란 정권 교체라는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며 주변 국가들의 미국과 거리를 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15개 항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양측이 휴전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백악관도 군사작전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핵심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Again, as I've said, we've always estimated approximately 4 to 6 weeks, so you could do the math on that.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정보기관 수뇌부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고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한 새로운 작전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에서 이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 4주째를 맞는 이번 주말이 확전과 휴전을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마야강 박광열 관련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필리핀에서 어제 송환된 국제 마야광 박광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늘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광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5kg을 커피 봉투에 은닉한 뒤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미국과 공동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란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이란이 이제는 홍해 봉쇄까지 언급을 했군요. 네, 이란 군소시통은 현지 시간 25일 적대 세력이 이란 영토를 공격할 경우 홍해 입국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이른바 제2의 전선을 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아프리카 지부티와 예멘 사이에 위치한 좁은 수로로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할 만큼 국제에너지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란의 직접적인 영토는 아니지만 이 지역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통해 언제든 해협 봉쇄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이란 측의 계산입니다. 후티 반군은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이스라엘 가자 전쟁을 빌미로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드론과 미사일로 수차례 공격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직접적인 군사 충돌 없이도 국제 해운 시장에 극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관문인 바벨만데브 해협이 동시에 막힐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네, 협상 중에도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미국도 하르그 섬 점령을 고심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란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핵심 석유 수출 거점입니다. 이란으로선 이곳이 막히는 순간 경제적 숨통이 끊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섬을 점령해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란은 즉각 요새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란은 섬 주변 해안선 일대에 대인 대전차 지뢰를 대거 매설하고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추가 병력을 긴급 배치하며 배수준을 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파프 이란 의회 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적들이 주변 국가의 도움을 받아 하르그 섬 점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만약 작전이 실행될 경우 해당 조력 국가의 기반 시설까지 가차없이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력 국가는 미국의 대이란 작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아랍에미리트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도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직접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에 열린 공화당 의회위원회 행사에서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이란을 암에 비유하며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암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그걸 제거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오르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을 예상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문제일 뿐 자신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이란의 오판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하르그 섬 상륙 작전 시 발생할 막대한 인명피해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란 지도부 고위 인사 2명을 일시적으로 암살 표적에서 제외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누군가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25일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가리파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최대 4, 5일간 공격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 속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이란의 고위급 지도부 인사들입니다. 특히 갈리파프 의장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유력한 협상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단계적으로 드론과 의약품, 식량을 보내는 작업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서방 정부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사안에 정통한 당국자 2명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 며칠 만에 러시아와 이란 고위 관료들이 드론 인도를 위한 논의를 비밀리에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론 인도 절차는 이달 초에 시작돼서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드론의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향후 12개월 내 미국 경제 하강 위험이 30%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관세 충격이 점차 완화되고 감세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월가의 기존 전망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AFP 통신이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전략 비축률을 추가로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파티비롤 I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다카이 치사나의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방출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는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IEA는 에너지 안보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의구심이 교차하면서 연이틀 상승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하락 출발했는데 낙폭이 2.5%대까지 커졌고요. 코스닥은 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1%대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서 출발해서 한때는 1,507원까지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흐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우리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군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이란 측이 협상을 부인했다는 보도에 우려감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9% 내린 5,594로 출발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5,600선을 내줬습니다. 낙폭이 2.5%대로 커지면서 5,400선까지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외국인은 1조 9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 중이고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장주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 SK하이닉스는 4%, 현대차는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바이오와 방산, 전력과 금융주들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0.01% 오른 1159로 개장했지만 1%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중이고 개인 홀로 순매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1,507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1,500원을 넘었는데 오늘은 아예 시작부터 1,500원을 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주간거래 종가보다 3.5원 오른 1,50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환율이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배럴당 91달러 수준이지만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3달러로 100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의 80%를 의존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브렌트유보다 더 높아 142달러 수준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달러와 환전 수요도 높아져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과 관련해 백악관 측의 거듭된 확인에도 시장의 의구심은 쉽게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화 강세는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점도 원화 약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3일 빼고 14일 동안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해 연평균 환율 전망치를 1,445원에서 1,460원으로 올리는 증권사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뒤에 이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은경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위기와 관련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현재 위기가 1970년대 오일 쇼크,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파급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은 차량 오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을, 국민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 가격제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위기를 틈탄 담합이나 매점 매석 등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처럼 에너지 문제에 집중됐는데요.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전기 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전기 사용이 계속 늘어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기 사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이 추경안과 관련한 당정 논의 내용 전해주시죠. 예, 당정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추경안에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고유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 사업이 모두 담깁니다. 또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다음 달 초까지는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와 나프타의 안정적인 수급, 히토리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경으로 지원합니다. 당정은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도 추진합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사용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취업과 구직 지원 패키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청년 창작, 창업활동 지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물가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급,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폭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사업 전환,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 13일부터 2주간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오늘 자정에 2차 최고 가격이 시행됩니다. 최고 가격 상한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소비자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예, 경기 고양시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네, 먼저 주유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 주유소 근처에는 대형 물류센터가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에 나선 운전자뿐 아니라 이 화물차 기사들도 주유소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1차 시행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모두 리터당 1,799원입니다. 이 주유소는 중동 사태 이후 휘발유 가격이 1,850원대까지 올랐는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50원가량 떨어진 현재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고양시 원흥동 일대 다른 주유소들도 대부분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2주 동안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80원과 104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석유 최고가격제 2차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취재진이 아침부터 이곳에서 소비자들을 만나봤는데 가격 인상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미리 기름을 넣으러 왔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일 되면은 일단은 가격이 좀 더 오를 것 같은 좀 느낌이고요. 저도 그래서 일단은 오늘 서둘러서 기름을 좀 가득 채워 넣고. 또한 화물차 기사는 지금 가격도 여전히 비싸게 느껴진다며 중동 사태 전인 1,600원대 수준으로 떨어져야 부담이 덜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시행될 2차 석유 최고 가격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손주환 대표 등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다 곧바로 꺼지는 바람에 현장 노동자들이 오작동으로 오해하면서 대피가 늦어졌다는 공통된 증언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입니다. 경찰이 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밝혔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대전 안전공업 화재 관련 수사 진행 상황 설명회를 열고 손주환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화재 당시 왜 대피가 늦어졌는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다 곧바로 꺼졌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평소 잦았던 경보기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연기를 목격하거나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대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경보기를 끈 것인지 아니면 기기 자체의 결함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공장 관계자 등 5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표와 임직원 등을 입건했고 경찰은 아직 입건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용 PC와 휴대전화 등 압수물 256점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어제 아침부터 일부 희생자들의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희생된 분은 모두 14명입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12명에 대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신 훼손이 심해 온전한 유해를 찾지 못한 희생자 2명의 유족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는 어제까지 3,350여 명의 시민이 찾아와 헌화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과 고용노동부, 지자체는 다음 주부터 3주간 합동점검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열처리나 단조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2,800여 곳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 중 폭발 위험이 큰 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사태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협상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How hopeful are you that this peace deal will work out with Iran? You're talking about to end it? Well, I think we're going to end it. I can't tell you for sure. You know, I don't like to say this. We've won this. This war has been won. 이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종료 시점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Be jointly controlled. Maybe me. Maybe me. Me and the Ayatollah, whoever the Ayatollah is, whoever the next Ayatollah.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규칙은 이란이 단호하게 다시 쓰고 있고 통항 허가 발급은 이란이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이란이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Talks continue. They are productive, as the president said on Monday, and they continue to be. President Trump does not bluff, and he is prepared to unleash hell. Iran should not miscalculate again, and he is prepared to unleash hell. Iran should not miscalculate again. 네, 지옥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김열수 실장님. 네. 이거 그냥 협상 잘해보라고 압박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초반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건가요? 압박하는 거라고 압박하는 봐야죠. 겁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지옥에나 떨어져라, 뭐 예. 또 지옥문 같은 것은 굉장히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지금 5일 동안 유예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5일 동안 유예를 했는데 그 전에 뭔가 성과가 안 나오면 우리가 지옥에나 떨어져라 또는 지옥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할 정도로 때리겠다. 그러니까 유예했던 전력망이나 에너지망, 에너지 시설 이런 데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박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핵무기가 있는 이란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까지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뭐 지상전 투입 승인까지 났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확전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영어는 딱 중학교 3학년 미국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죠. 지옥이라는 단어. 지금 우리 김열수 실장님 얘기했는데.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트럼프 워딩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은 뭐 48시간 얘기할 때 제가 방송에 출연했는데 네. 48시간 지나면 뭔가 지옥이 벌어지는 줄 알았더니 또 한 36시간 지날 때 또 5일을 또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긴 급하구나. 뭐 중동 편을 드는 거는 아니지만 예.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국제 유가 불안. 지금 재미난 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라고 옆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졌습니다. 예. 민주당 후보에. 그거 지난번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볍게 12% 이기던 지역인데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정도니까 지금 63%가 트럼프의 이란 공격 잘못됐다라는 표현이죠. 사실은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시작한 게 내가 맞나 안 맞나 상당히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지옥이라는 단어도 썼다가 뭐 아주 그 중학교 수준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압박을 가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휴전이 생각보다 빨리 그렇게 뭐 문서로 합의에 가기에는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이겼다, 암 제거했다 이렇게 이제 승리 선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에서는 협상 없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겠다. 무슨 협상이냐 이런 반응이거든요. 이란도 뭐 그냥 압박하는 용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예. 이란에 전달했다고 하는 목표 15가지 있잖아요. 예. 그 15가지를 이제 크게 나눠 보면 이제 한 3파트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와 수량을 제거해라라고 예. 하는 거고 제한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에 대해서 이제 이란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15개 읽어보면요. 그거 그대로 되면 항복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이제 역제안을 해서 당장
침략하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적극 중단해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좀 취해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공격을 했으니까 배상금 내놔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내가 통제하겠다. 지금 이란 종전 조건이 저희가 나오고 있는데 총 5가지인데 네. 저 5가지 중에는 그럼 미국이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15가지고 한쪽은 5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란이 지금 내놓은 5가지 중에서는 핵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무슨 뭐 60kg 저기 뭐 60% 농축한 거 어디로 간다, 핵시설 뭐 폐기한다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게 뭐 주권적 권리다 그 얘기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탄도미사일의 그 수량이나 또는 그 저기 사거리나 그거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이란 측에서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란 측에서 요구하는 걸 이걸 보면 야 협상을 하려면 이 정도의 무슨 조건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다시 들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란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이 핵에 대한 주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이 미사일은 이거 양보 못한다고 얘기했던 거고 아니 핵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미사일이 주제도 없는 의제도 없는 것이 들어왔느냐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란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우선 전쟁 그만두라라고 하는데 초점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란 외무장관과 군부는 사실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 자체를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랑 테이블에 앉아 있냐 이것도 좀 관건이거든요. 일단 뭐 외무장관들이 발언에 나오고 갈리파프 국회의장이 사실상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모즈타파의 행방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갈리파파 국회의장이 이제 혁명수비대 출신이거든요. 갈리바프. 그래서 갈리바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적인 어떤 그런 통치 능력도 가지면서 행정부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미국과의 협상의 어떤 메시지 전달 창구인데 사실은 지금 러우 전쟁을 좀 저희가 비교를 해봅니다. 5년 됐거든요. 돈바스 지역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 휴전 조건이 굉장히 초점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협상안이 타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 실장이 말한 대로 5가지 조건 대 15가지 조건은 서로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 러우 전쟁처럼 돈바스 지역을 양보하라 그러면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지금 뺏긴 상태라 도장만 찍으면 합의안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쪽은 핵을 갖겠다라는 거, 한쪽은 또 핵을 포기하라는 거고 뭐 주권 문제, 특히 배상 문제라는 돈 문제도 거기 깔려 있는데요. 전쟁 끝난 다음에 배상이나 보상은 이제 패전국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란의 요구들을 미국이 배상이나 보상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랬지만 이긴 게 아니죠. 뭐 경제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진통과 협상의 물밑이 뭐 이번 주에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그쪽에서 뭐 양측이 협상을 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갈 길은 여전히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과연 이란 측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고 있는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미국이 이제 암살 표적에서 당분간 제외한 인물이 2명이고 그 두 인물이 갈리바프하고 아바스 아라그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죠? 이 두 명이? 그리고 이게 뭐 우리 삼국지에나 뭐 가끔씩 이제 상대방 협상자가 와가지고 왔을 때 참수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문명 시대에 상대방 협상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 암살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협상 안 되면 근데 또 장담 못 하는 겁니까? 그래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전 세계에 이제 중계가 될 텐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러 이란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가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이란이 이제 악마의 무기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 집속탄 공격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살상력이 너무 뛰어나서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집속탄 공격 계속 이어나가는 속내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요. 휴전 얘기가 나올수록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들을 쓰는 것이 보통 전쟁의 종결 단계입니다. 집속탄 하면 저게 이제 파편이 퍼짐으로써 민간인 피해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군인들은 사실은 전쟁 중에는 뭐 무장도 하고 참호 시설로 숨기 때문에 피해가 적어지는데 저 집속탄의 경우는 이제 민간인 지역 쪽으로 떨어지면 파편이 아주 많이 피해를 늘어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뭐 휴전 얘기가 나올 때 강력하게 미국에 대응하지 않으면 휴전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뭐 4,000km짜리 IRBM 중거리 미사일도 꺼내고 또 악마의 무기라는 집속탄도 꺼냄으로써 결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군사적인 메시지, 그런 측면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속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두고 탄도미사일 거의 다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집속탄도 일종의 탄도미사일이긴 그렇습니까? 합니다. 이게 이제 사거리가 종류가 많거든요. 집속탄이. 그러니까 사거리가 한 1,400부터 2,000km까지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MRBM에 이제 속하는 그런 무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피해가 안 나게 하려면 이게 이제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기 전에 요 위에서 이게 이제 타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폭발되기 전에, 그러니까 집속탄이라고 하니까 자탄이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탄이 작은 거는 한 20개, 많은 것은 한 80개 들어있습니다. 이게 폭탄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이게 이제 통상 어디서 터지느냐 하면은 지상 100m에서 1km 사이에 터져요. 그러면 이게 80개가 예를 들어서 확 이렇게 퍼지게 되면 축구장 수십 개의 면적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거의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왜 이걸 계속해서 쓰느냐 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많이 피해가 입으면 결국 네타냐후 정권에 대해서 비판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 정도로 아직도 강한 무기들이 있다. 내 협상의 그 레버리지를 올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분위기는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제 해병대원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란에서도 강대강 전략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호르무즈 해뿐만 아니라 홍해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지상군 뉴스를 계속 백악관이 흘리고 있습니다. 뭐 해병대 여단이 들어간다, 82 공수 여단이 들어간다. 결국은 지상군을 통해서 어디까지 무슨 작전을 할 거지? 굉장히 이란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다 협상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상군이 뭐 하르그 섬이나 테헤란 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 측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안 쪽에 여전히 파괴되어 있지만 이란군의 방어 미사일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수여단을 투입한다, 뭐 또 해병대가 상륙한다, 이러면 이제 사망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워싱턴의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과거에 공공명, 지금 그래도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안 하는 것은 사망자 수가 아직은 10단위, 뭐 한 20명, 뭐 이런 정도, 부상자는 200명이지만 이게 만약 100단위로 사망자가 나면요, 반전 여론이 납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금방 워싱턴을 비난하고요. 만약 1000단위로 사망자가 나오면 정권 교체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 일하는 거면 카드가 뭐냐? 지금 말한 대로 홍해 봉쇄라는 또 카드를 꺼내겠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실제 할 수 있는지는 그건 다음 문제고, 지금은 양측의 심리전. 이 과거하고 이 전쟁이 다른 게 SNS하고 드론 전쟁인데 서로 뭐 이 상대를 압박하는 카드를 수시로 꺼내들면서, 실제로 홍해까지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가가 지금 110달러 선에서 진정하고 있는데 뭐 150달러 대 200달러 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는, 저희가 지금 5부제를 뭐 차량 운행을 하는데 뭐 당장 2부제로 가야 되고요. 뭐 아마 다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트럼프가 그건 원하는 시나리오는 절대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뭐 이란군의 핵 시설 공격도 중요하지만 이게 글로벌 유가 전쟁이 돼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몰아가면
이거 누가 시작을 했느냐라는 비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정말 피해야 될 시나리오죠. 이스라엘 쪽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그러니까 28일 이번에 공습이 일어난 지 한 달째 되는 날에 휴전을 선언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날짜를 몇 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알아 맞춰보세요. 28일이 하나 있고요. 네네. 4월 9일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전 한 달 있다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4월 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5월 14일, 15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3월 28일은 지금 5일 동안 유예한 그날이고요. 4월 9일은 계속해서 이제 휴전을 하게 되면은 4월 9일이 될 거다. 이제 그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6주 정도 되니까 4주 6주에서 6주의 거의 마지막 날이니까 될 거다 하는 거고 한 달 있다가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언론에서 나온 건데 결국은 휴전을 선포하고 한 달 동안 협상을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5월 14일, 15일이라는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날이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전쟁이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4월 14일, 15일까지는 안 갈 거고 4월 말 하나가 있을 거고 4월 9일이 있을 거고 3월 28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28일 정도 되면은 휴전은 선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휴전 일단 협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시간을 두면서 협상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절대로 이게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3월 28일이라도 이렇게 휴전을 일단 선포하고 폭격하는 것을 서로가 중지해버리면 일단 평화는 찾아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이익을 찾는 것은 추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날짜를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은 지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홍해 봉쇄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 궁금한 거는 실제로 홍해를 지금 봉쇄하겠다고 위협은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겁니까? 이 홍해를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란이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홍해를 지나가는 그 배들을 갖다가 침몰시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후티 반군이 이 예멘의 어느 쪽을 장악하고 있냐면은 남서부 쪽을 장악하고 있어요. 국토의 20%밖에 장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전부 다 남서부 쪽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홍해를 지나가는 그 부분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티 반군이 친이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티 반군이 내가 이제 나설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거기서 미사일 쏘고 그래서 이 배들에 대해서 만일 이제 격침을 하고 그러면은 그 막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고 전 세계가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정도 가면 아마 세계는 아마겟돈의 세계로 이렇게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친이란에다가 사실 반미 성향도 가지고 있잖아요. 후티 반군이. 그렇죠. 그럼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가면 어쨌든 이란이 원하면 홍해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 계속 홍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이제 협상의 레버리지를 올리는 수단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음 카드로 어떤 걸 꺼내들지도 관심인데 행정부 내에서도 온도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And now we're spending what will amount to many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n a war that should not be fought. The American people are not happy about it.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Pete didn't want it to be settled. It's these guys are doing a great job. It's a good attitude, though, Tom, right? They're not interested in settlement. They were interested in just winning this thing.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헤그세스 장관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and you said, let's do it, because you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네, 마치 범인을 지목하듯이 헤그세스 당신이 시작하자고 했잖아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칭찬하는 겁니까? 뭐 비난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제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김현수 실장 이스라엘 언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 이스라엘이 슬슬 미국한테 이 원인을 지금 전가시키는 전략 전술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정말 정부는 인사가 만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 최악의 인사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임명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네,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 예. 이 YTN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아주 올드 가이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시달렸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맥베드 이런 사람들이 최소 3성 장군 이상이거든요. 국방장관에서 각하 전쟁은 다음에 하시죠. 2기 때 하시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했다라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자, 2기 되면서 누구를 국방장관 갖다 놓을까? 폭스뉴스에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비유 맞히기에 달인이거든요. 피트 헤그서스. 프린스턴 대학교 ROTC 출신입니다. 80년생 45세 국방장관. 아마 미국의 최연소 국방장관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 주 방위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실전 경력은 없고요. 소령입니다. 예비역. 우리로 말하면 ROTC 소령 한 셈이거든요. 예. 그런 셈이기 때문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은 갔다 왔지만 전쟁을 실전으로 이렇게 체험한 군인은 아니죠. 이 양반은 이제 이 장성들에 대한 불신이 있거든요. 별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강경으로 나가는 거죠. 오히려 군에 오래 있은 분들은 전쟁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합니다. 왜 전쟁이 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피트 헤그서스는 폭스뉴스 앵커하다가 나오니까 전쟁해야 됩니다라고 강경을 한 거죠. 그 중간에 이제 댄 케인 합참의장이 아주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그분은 이제 전쟁을 책임지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론이죠. 자, 그런데 모사드의 꼬임에 빠졌는지 네타냐후의 재언에 빠졌는지 공격하면 이란에서 민중 봉기 시위가 나와갖고 바로 그냥 체제가 전복돼서 민주주의로 간다고 그랬더니 지금 5주, 6주가 돼도 봉기는커녕 오히려 신정체제가 강화하고 있으니까 아까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 나왔죠? 예. 하루에 돈 얼마 쓰느냐 10억 달러 얘기도 나오고 간단치 않거든요. 이제 300억 달러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다. 전비 조달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마가 절대 전쟁 반대했거든요. 이게 원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하면서 슬슬 이제 피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나는 이거 원치 않았는데 제가 하라고 그래서 전쟁 시작했다라는. 우리 남성욱 교수님이 아침 백악관에 있다 오신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희생양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그 남성욱 교수님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옥문 이런 발언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중3 이제 수준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한테 책임을 넘기는 거 보니까 요건 조금 더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얼토당토 안 하게 이게 손자병법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손자병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자는 국지대사여 사생지지하고 존망지도하니 불가불차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에서 중요한 일이고 또 죽고 사는 문제고 또 이제 국가로 봐서는 이게 흥하고 망하는 그런 길이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서 전쟁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불가불차야를 못 해놓고 지금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한테 그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정말 지휘관으로서 또 최고사령관으로서 좀 어른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좀 수준을 좀 더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휴전에 대한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란 측이 벤스 미국 부통령을 오히려 협상장에 나와서 같이 얘기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그래요. 선호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네, 벤스는 사실은 이 전쟁에 대해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오하이오 대학의 장교로 ROTC를 할 때 이 중동 지역의 해병대로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정세를 알거든요. 공보 업무를 했습니다. 언론의 브리핑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전쟁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이란 입장에서는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오면 그래도 저 사람은 우리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래서 협상이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다. 지금 스코프나 그다음에 큐시너 사위죠. 큐시너는 사실은 유대계입니다. 윤태계. 그렇기 때문에 큐시너가 먼저 사위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란의 불씨는 간단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디 벤스가 나온다면 한번 이란 입장에서 기대를 걸 만하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또 이 중동에 대한 생각, 선호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누구를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그런 요구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헤그세스에 비하면 벤스는 온건파가 되는 거군요. 네, 헤그세스는 조금 이거는 협상파는 아니고요. 그 아까 우리 김열수 교수님 평소에 또 고전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멋있는 용어를 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군인들의 손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피트 헤그세스는 그냥 저희가 전쟁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니까 공격하시죠. 뭐 그 후과나 피해 그거는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쿠슈너는 트럼프의 이제 맞사위인데 이전에도 이란과의 협상에 이제 참여를 했었고 중동 협상의 설계자라고 하는데 전에도 협상하다가 공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저 사람 못 믿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뒤통수 쳤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벤서를 이제 온건파라고 이렇게 우리가 섣불리 이제 단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대적으로라고 누구보다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메가파거든요. 그 메가파의 핵심이 뭐냐면 남의 나라 전쟁에 또는 내 군인들을 필요 없는 전쟁에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쿠슈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월 26일 날 그 제네바에서 3차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이 있었잖아요. 협상이 있었는데 여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만 외교부 장관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영국의 국가안보보좌관 팀 베로라고 하는 사람은 야, 이란이 농축 문제나 또는 그 사찰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양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되면은 뭐 서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자기가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딱 이틀 있다가 바로 이제 2월 28일을 때렸는데 결국 이 15개의 그 종전안을 만든 것도 쿠슈너고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저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계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이 기본적으로 이란으로부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결국 쿠슈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뒤통수 때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 오면은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군에서 82 공수사단 2,000명의 중동 전개 명령 내려졌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한 7,000명으로 늘어난 건데 만약에 지상군이 실제로 투입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50% 이하로 봅니다. 사실은 이 지상군이 이란 영토에 상륙을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 불가피하거든요. 그거보다는 협상용 플러스 알파. 알파는 뭐냐면 휴전에 이른 다음에 관리 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상군을 오만이라든가 중간에 뭐 바레인 또 저 아랍에밀레이트 미군 기지 등에 이 지상군을 주둔시켜야지만 압박이 되거든요. 아무리 82 공수여단이 미군 최강의 부대지만 그 사람들을 뭐 헬기로 낙하산을 투입해갖고 450km의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러 가다가는 그거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저는 뭐 실전용보다는 협상 플러스 협상 후에 작전을 전개할 병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전황은 안개 속인데요. 미중 정상회담 미뤄졌었죠. 근데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A long-awaited meeting with President Xi in China will now take place in Beijing on May 14th and 15th.
Just given that the president postponed his original trip to China because of the war, should we infer that the war will be wound down and concluded by the time of that May 15th, 14th visit? Again, as I've said, we always estimated approximately 4 to 6 weeks, so you could do the math on that, Mario. 네. 종전 날짜 계산해봐라. 대변인이 그랬는데 4주에서 6주라고 했고 지금 언제 끝날지 정확하지가 않은데 날을 확 잡았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4주에서 6주라고 하는 것은 6주가 끝나는 것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정확하게는 4월 10일이 딱 6주 끝나는 예.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4월 9일 날로 했는데 4월 9일 날로 왜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2003년도 이라크전이 났을 때 바그다드 함락한 날짜가 4월 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얘기하지 않느냐 보고요. 두 번째는 보면은 지금 하메네이의 그 추도 기간이 40일이거든요. 그 40일 또는 이제 7주를 6주니까 6 곱하기 7일 하면 42일이잖아요. 대충 그 날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주, 그 다음에 이제 하메네이 추도 기간 끝나는 거, 이걸 다 맞춰보면 제일 이제 그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날짜가 4월 9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제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중국이 사실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이런 그 전쟁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좀 이득을 얻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뭐 그렇지도 않다 저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중국이 최고의 승리자죠. 푸틴보다요? 그럼요. 전 세계 국가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인기 투표 1위입니다. 지금 그 동맹국조차도 미국 이거 조금 신통치 않네. 네. 뭐 푸틴은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근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 발표에 조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2박 3일 잡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 1박 2일로 줄었습니다. 왜 저렇게 지금 서두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중간 선거 전에 시진핑 주석의 답방, 미국 방문을 해야지만 본인이 중국을 관리해서 이렇게 무역 적자를 개선하고 있다. 사실은 뭐 전쟁 중에도 지금 파리에서 이 양측이 장관급 회담을 합니다. 지금 미국도 급한 게요. 여러 가지 곡물 수출 문제, 그다음에 히토류 문제, 관세 문제. 이거 미국이 급한 부분이 51%, 중국이 급한 부분이 4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저는 뭐 그때가 이제 소진돼서도 더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렇게 날짜를 빨리 발표한다는 것은 이 중동 전쟁에 상관없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또 가르마를 타야 될 부분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거죠. 인기 투표 1위라고 하신 거는 뭐 제 개인이겠네요. 모든 게 다 제 개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YTN 공식위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중국의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저희가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김현수 실장님이 따져보시기에는 시진핑이 얻은 게 뭐예요? 시진핑 주석이 얻은 것이 외교적으로 얻은 게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얻은 게 있고 아마 군사적으로는 뭐 크게 없을 겁니다. 외교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게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쭉 발전시켜 온 국제법, 국제 규범이 있는데 그 국제 규범과 국제법을 누가 더 잘 지키고 있는가 그걸 갖다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외교적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데 다른 그 나라의 유조선들은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유유히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심지어 이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위안화로 결제하는 그 국가들은 내보내주겠다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을 자기 편으로 삼아서 뒷배를 이제 더 든든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세 번째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동맹이 오히려 적국보다 우리를 더 많이 뜯어먹는다 라든지 이제 관세 협상 문제라든지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그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필요로 할 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것들로 보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가장 수혜를 입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국은 어쨌든 미중 전쟁, 미중 그 협상, 그 정상회담 전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게 전쟁이 좀 길어질 경우에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란과 대화가 되잖아요. 그 협상의 어떤 중재자로서 좀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보다는 뭐 전쟁의 지속 여부에 상관없이 저는 이번 5월 14일은 방중이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이제 전쟁은 그 5월 달 정도면 벌써 3월, 4월, 5월 중순 2달 반이거든요. 이제 이란, 이스라엘 미사일도 바닥이 나고 미국도 전비 지출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소강 상태 내지는 뭐 휴전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간에 풀어야 될 무역 적자 문제, 관세 협상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지금 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곡물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 농민들이 지금 화가 나가 있거든요. 곡물이 제때 안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또 아르헨티나산 뭐 밀을 수입한다 이렇게 카드를 갖고 있고 히토류가 미국이 자체 생산량이 5%가 안 됩니다. 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란 전쟁에 상관없이 5월 14일 방중은 하고 아마 10월 바람이 좀 선선할 때 워싱턴에 답방을 하는 시나리오로 내가 이렇게 중국을 압박해서 무역 흑자를 개선했다, 적자를. 예. 그래서 11월 중간선거에 나를 찍어라, 공화당을 찍어라. 이런 시나리오가 백악관의 보관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4월 말에는 또 이스라엘에 상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며 이 미국은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토요일인 28일에 휴전을 선언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도 진행되고 있는 협상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من با زرس قاطع عرض میکنم هیچ مذاکره و گفتگویی با طرف آمریکایی نبود. 다양한 중재국을 통해 메시지를 받고 있고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협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원하지만 반드시 배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단기전 승리와 이란 정권 교체라는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며 주변 국가들의 미국과 거리를 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15개 항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양측이 휴전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백악관도 군사작전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핵심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Again, as I've said, we've always estimated approximately 4 to 6 weeks, so you could do the math on that.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정보기관 수뇌부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고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한 새로운 작전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에서 이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 4주째를 맞는 이번 주말이 확전과 휴전을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과 관련해 핵무기를 가진 이란은 암이라며 우리가 그걸 제거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열린 공화당 의회 위원회 만찬 행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암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또는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그건 내게 문제가 아닌 단기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안보수장 알리 라리자니 제거 직후에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선동하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이 혼란에 빠졌으며 정권을 더욱 흔들 기회가 왔다며 자신과 트럼프가 이란 국민을 향해 거리로 나서도록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기만 할 텐데 도대체 왜 우리가 거리로 나가라고 부추겨야 하느냐라고 답했다고 악시오스는 썼습니다. 미국이 휴전을 위한 15개 항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번엔 이란 군부가 직접 나서 협상서를 부인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포성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는 협상의 방해물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키스탄을 통해 휴전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는 영원히 타협할 일이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ستان را توافق نگذارید. دوران وعده‌هایتان به سر رسیده. سطح خوددرگیری‌هایتان به مرحله مذاکره خودتان با خودتان رسیده. 이란군은 공세 강도를 높이며 항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쿠웨이트 공항 연료 탱크에 드론 공습을 가해 화재를 일으켰고 예루살렘과 예리코 등 이스라엘 도시 곳곳에도 집속탄 등 미사일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בעקבות המטח האחרון דווחנו על כ6 עד 8 זירות בכלל גזרת התחנה. 중재국 가운데 하나인 튀르키예는 협상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방해 작전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İsrail'in uzlaşmaz, maksimalist, radikal tavrının diplomatik çözüm yollarını kundaklamasına müsaade edilmemelidir. 한 달 가까이 된 전쟁으로 지친 이란 시민들도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랐습니다. نمیدونم والا ولی کلا من الان خودم اینجوریم که دوست دارم زودتر همه چی تموم شه دیگه. دوست دارم به حالت عادی برگرده.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스라엘에선 이란이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인 홍해 입구까지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군소식통은 현지 시각 25일 적대 세력이 이란 영토에 지상작전을 시도하거나 해상 피해를 줄 경우 기습적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에서 제2의 전선을 열 역량과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 연결이 되는 홍해 남단의 핵심 항로로 이란은 예멘의 후티 반군을 통해 이 지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란이 미국 지상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자국 원유 수출의 90%가 통과하는 요충지 하르그섬의 병력과 방공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해안선에 지뢰를 설치하는 등 다층 방어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기 위해 하르그섬 점령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란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까지 추가 배치하며 상륙 작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쟁을 시작하자고 했고 협상에는 반대했다는 발언을 연이틀 내놨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통한 종전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전쟁 책임론에 대비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새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How hopeful are you that this peace deal will work out with Iran? Well, I think we're going to end it. I can't tell you for sure. You know, I don't like to say this. We've won this. This war has been won.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얘기를 꺼냈습니다. Pete didn't want it to be settled.
It's these guys are doing a great job. That's a good attitude, though, Tom, right? They were not interested in settlement. They were interested in just winning this thing. 협상이 추진되자 꽤 실망한 사람이 2명 있었다면서 군을 책임지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대화로 끝내는데 군이 반대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자리엔 헤그세스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폭탄으로 협상한다는 표현을 통해 군이 강한 억지력으로 협상을 지원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말을 보탰습니다. President has made it clear that you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The War Department agrees. Our job is to ensure that.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헤그세스 장관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제일 처음 전쟁을 시작하자고 한 게 헤그세스라고 하자 헤그세스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and you said, "Let's do it," because you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And now we're spending what will amount to many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n a war that should not be fought. The American people are not happy about it. 이란과의 협상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의 책임을 안고 갈 희생양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경찰이 필리핀에서 송환된 국제 마약왕 박광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박 씨의 마약 범죄와 관련해 국내 공범 236명을 체포해서 이 가운데 42명을 구속했는데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네, 경기 북부경찰청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박광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했군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오전 11시 반쯤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광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현지에서 수감된 상태에서도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박 씨가 한국에 송환된 직후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 씨는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는데 일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등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찰은 내일 오후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경찰은 박 씨가 최소 3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6월쯤 공범에게 지시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5kg을 커피 봉투에 숨겨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에는 불상의 외국인을 통해 남아공에서 필리핀 3.1kg이 담긴 여행 가방을 공범에게 전달하고 항공편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범을 통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일대 소화점과 우편함에 마약류를 은닉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 씨가 필로폰 약 4.9kg, 엑스터시 4,500여 정, 케타민 약 2kg 등 시가 3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수 유통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일부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마약 밀반입 유통과 관련해 국내 총책과 밀반입책, 매수자 등 공범 236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42명을 구속했는데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금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상태죠? 네, 맞습니다. 박광렬은 다량 살인 혐의로 필리핀에서 장기 60년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정부에 직접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국내로 임시 인도됐습니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의 재판 등을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신병을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임시 인도 기한 안에 재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번 인도 청구서에 기재된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마치게 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을 복역해야 됩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경과에 따라 정부가 필리핀 당국과 임시 인도 기간 연장을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네, 시사정각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란 사태 속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전쟁 추경, 이 논쟁이 한창입니다. 오늘 민주당 아침에 추경은 속도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당정이 25조 원 규모의 추경에 이제 일단 합의를 했고요. 예. 다음 주 화요일 3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통과돼서 국회에 보고되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뭐 4월 9일 정도의 추경을 빠르게 통과시켜서 지금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중동 사태의 장기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당정이 합의를 마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뭐 전쟁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선거도 앞이다 보니까 뭐 이거 선거용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심성,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예. 정말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그런 추경을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추경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추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국제 유가 상승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가가 올라가면 결국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산업 생산과 운송의 핵심이 석유이기 때문이죠.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영국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낸 보고서를 보면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불이 되면 예. 전 세계 물가 상승률 5.8%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달에 전년 같은 달 대비 물가 상승률이 2%예요. 그만큼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고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 물가 상승을 더 촉발시키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하자고 하는 것은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그다음에 또 유류세 한시적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완화시켜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의 그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이준석 대표도 조금 전에 송영훈 변호사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선거용 하사금 던지지 말고 유류세 이거 전액 면제해주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들어갈 내용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5조 원이라는 규모에 맞게 일단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고환율, 고유가, 뭐 고물가 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지속되면은 결국은 이 취약계층들이 제일 먼저, 제일 크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두텁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단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중동 사태의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특히 이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받는 손실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존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나프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나오면서 비닐 대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각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 특히 뭐 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류라든지 많은 부분의 파급 효과가 지금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도 저희가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안이 나오는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어쨌든 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의 목표 같은데 뭐 지역 화폐를 통한 지급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직접 주든 지역 화폐로 주든 또는 소비 쿠폰으로 주든 현금성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물가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바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현금성 지원을 했을 때 정말 우리 경제에 효과가 큰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거 2020년에 코로나 지원금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작년 하반기 그 민생지원금 지원하기 이전에 그것은 과거 정부의 사례이고 이번에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도 검증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석유를 원료로 하는 산업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자영업자, 운송업자에 대한 보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여야가 이렇게 추경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 최대 관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대구죠. 대구에서 아무래도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직 공식 등판하기도 전인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결과 보여주실까요? 네, 대구시장 후보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지금 뭐 주호영, 이진숙 두 분은 이제 컷오프가 됐지만 양자 대결은 이제 여론조사는 들어가 있고요. 다른 여타 후보들과 비교를 해봐도 김부겸 전 총리가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부겸 전 총리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예. 이렇게 대구 지역에서 김부겸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높게 반영된 측면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오늘 오전에 김부겸 전 총리와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회동을 통해서 예.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 대구시장에 출마해야 할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서 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이 높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산업적으로도 발전을 해야 하는데 지역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 적임자가 김부겸 전 총리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도 사실상 이제 무산되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 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자중질환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는 측면이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등판은 이제 상수가 된 걸까요?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카드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밖에 안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래됐습니다. 제가 계속 선거 초려를 했고 이제 더 이상 시간상 미룰 수 없어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좀 드려야 되겠다. 대구에는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다. 우리 총리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제가 참 이런 당의 요청을 이렇게 버텨낼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정말 대구에 갔을 때 대구 시민들께 우리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표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눈 다음에 제 입장을 최종 발표는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대표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청래 대표랑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서 오늘 저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두 분이 저렇게 만났다는 거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의 등판은 이제 상수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말,
발 숫자를 봤을 때 그래요. 김부겸 전 총리 본인의 언어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만난 것 그리고 앞서 저희가 본 그 여론조사 수치가 등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대응인데요. 앞서 여론조사 그래프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경쟁력 1, 2위의 후보를 동시에 컷오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서 도대체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냐 묻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대구 시민들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현재 이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폭풍도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오늘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지금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고 컷오프했던 후보들에 대한 컷오프를 철회하고 전원이 경선하는 것으로 결정을 되돌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 컷오프 취소까지 지금 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얘기가 나온다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경선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고 대구시장 선거에 임해야 그나마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구 시민들께서 상당히 매서운 회초리를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 만나서 한 얘기 함께 들어보셨는데 저는 얘기를 쭉 듣다가 이 문장에 밑줄을 치고 싶었습니다. 대구에는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다. 이거를 2번 얘기했거든요. 뭘 해주겠다는 겁니까? 일단 뭐 대구의 가장 큰 현안은 아마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가 굉장히 낙후된 것이 어떤 산업 기반이 좀 많이 부족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구에 공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 수도 중심에 만들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AI 중심이 이제 광주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지금 AI를 변환시키는 AX의 중심을 그럼 대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이재명 정부가 이 지방 분권, 지방을 특히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좀 이 지방이 스스로 동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자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적임자가 김부겸 전 총리가 되실 수 있다. 그리고 당에서 지금 정부의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적 또 예산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뭐든지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에 출마해서 또 대구시장이 당선되셔서 원하는 게 있다면 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 부분을 다 밀어드리겠다. 뭐 이런 지금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대구 발전을 일으킬 가장 적임자로서 저희가 김부겸 전 총리께 출마를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긍정적인 화답을 하실 것이다. 지금 월요일 오전에 뭐 입장을 발표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에 대구 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까지 했는데 어쨌든 보수의 심장으로 보내는데 당에서는 빈손으로 보내진 않겠다, 대구로. 그렇습니다. 뭔가 준비하겠다. 뭐 이런 뭐 여당 대표의 의지를 보여줬다. 오늘 아침 회동 자체가 그 의지의 상징이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컷오프 좀 잘못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컷오프를 뭐 걷어들이지 않는다면 어쨌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거취, 뭐 교통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무소속 출마에 대한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나 경선 탈락에 불복하고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후보들은 무소속 출마까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가처분 신청에서 이겨도 당을 상대로 법적 쟁송을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앙금이 생긴 당 지도부나 공관위는 결정을 잘 번복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유를 들어서라도 그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천된 후보의 자격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소속 출마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현재 그 부분까지 최종 결심을 했는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처분 결정이 만약에
나오지 않고 기각되는 경우에는 예. 그 후에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마치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정무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일단 즉각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최종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주호영 부의장이 현재 당내 최다선으로 6선입니다. 이번에 대구시장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본인에게 남은 정치적 스텝이 무엇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고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른바 주한연대,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지역에 이제 보궐로 출마를 하는 주한연대. 이거 한동훈 전 대표도 좀 원하는 시나리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앞서 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많죠. 일단 예. 주호영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일이 발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보궐선거 지역들이 확정이 된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주호영 부의장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전제 조건까지가 완성이 돼야 합니다. 예. 그래야지 그 후에 이른바 주한연대라고 하는 것을 할지 말지 논의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여러 단계의 전제 조건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그러니까 선거공학적인 의미의 연대라면은 좀 먼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한 종합편성 채널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은 예. 보수 재건이라는 총론적인 방향에서 같은 길을 가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다라는 정도를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던데요. 바로 그 이야기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예. 보수 재건이라는 큰 방향에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정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냐 부산이냐 물었을 때 어떤 답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지역도 공식적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확정된 이후에 보수 재건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가장 큰 곳을 찾아서 그 지역에서 가시적으로 시민들의 보수 재건에 관한 염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더 크게 써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크게 쓴다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것도 관심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디로 갈 거로 보세요? 저는 재보궐을 염두에 뒀다라고 이제 평가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은 대구시장이 아니라면 대구 지역에서 생기는 재보궐일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 입성해서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 지난번에 체포당할 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대구에서 굉장히 크게 어필받고 있는데 예. 뭔가 여전사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대구의 그 여론에서 앞서간다고 하는 1, 2위 후보를 컷오프 시키면서 일부러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변화를 무엇을 위한 변화인지,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이 대구 시민들의 어떤 기대 또는 대구 시민들께 어떤 방식으로 이 변화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부러 그랬다라고 하니까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주한연대 말이 나오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무리하게 원칙 없이 거의 시스템적인 공천이 아니라 사천과 비슷한 공천을 하다 보니까 그 후보들이 반발하는 것이고 결국은 무소속 연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대구에 흰색 점퍼 바람이 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끝으로 안산 갑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양문석 전 의원이 이제 의원직 상실했는데 공식적으로 김용전 부원장한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김용전 부원장이 내 자리 받아달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지역위원장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직전에 지역위원장으로서 이 지역에 가장 어울릴 만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지금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안산 지역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김남국 대변인도 거명이 되고 있고요. 김용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지금 혐의로 되어 있는 부분들,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증거 또는 그 기소권이 남용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까지 확인을 하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그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남아 있다. 어쨌든 이 전략 지역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아직 심사 단계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친명에게 바통 터치하겠다라는 양문석 전 의원의 의지인데 김용 전 부원장은 그냥 친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에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 돼야 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했던 바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성이 상당히 부여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말로 민주당의 어느 지역이든 보궐선거 후보가 되는 순간 이분은 사실은 무죄를 받아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1심,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잠시 보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범죄 혐의가 짙은 피고인의 편에 집권 여당 전체가 서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 상징성이 부여됐을 때는 이번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선거, 나아가서 전국 선거의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선거에는 좋은 일일 수 있겠으나 국가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후보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김남국 전 의원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좀 복잡한 함수 같거든요. 어떻게 이게 교통정리가 될까요? 글쎄 최종적인 교통정리는 아직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좀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일 수 있습니다. 소위 김남국 전 의원, 지금 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7인회의 멤버였고 친명 인사고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김용 지금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명 간의 어떤 이 대결 구도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에서 그럼 누가 양보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지금 이 지역만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이기는 선거 그리고 이 지방선거와 함께 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아무래도 당 얘기라 좀 얘기하기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교통정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초에 민주당이 정치적 윤리의식을 회복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정치자금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 경선 자금을 불법으로 받아서 지금 문제가 된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 1심, 2심 유죄 받은 사람을 어떻게 공당이 공천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무죄를 받고 왔다고는 하지만 그 전당대회에서 정말 돈봉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컷오프하면은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교통정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는 참 그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간단한 일인데 정치인들은 다른 것에 매몰되어서 쉬운 일을 참 어렵게 하기도 하더라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별로 만만한 지역이 없어서 정청래 대표 고민도 참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0도로 이 정도면 4월 하순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와 경북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공기질도 좋지 않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현재 중북부와 전북 지방의 공기가 탁한데요. 점차 국외 미세먼지도 유입되면서 그 밖의 지역도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0도, 광주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